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있었던 이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텃밭 사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선거 결과 또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부산 금정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을 했었죠. 여론조사에서도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당내에서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분석에 대한 것들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 야권이 단일화됐다라고 해도 사실은 부산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이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서 김재현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 내추럴로 유명을 달리한 경우인데 민주당의 이제 혈세 낭비다라는 이런 막말 논란이라든지 예. 이러한 것들이 좀 보수의 결집을 더 단단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도 또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다시 한번 뭉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텃밭이었고 또 김영배 의원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상황도 보죠. 야당 3파전이 벌어진 이 전남 영광과 또 곡성 승리했습니다. 호남 대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한층 확고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호남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전남에서는 무소속 단체장이 종종 당선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정치인과는 조금 다른 행정가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촌 사회로 갈수록 본인들과 좀 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선전을 했지만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에 맞서서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영광에서 패배한다면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해서 예. 호남의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결과표를 이제 받아들게 되니까 한동훈 대표 다음 주 초에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약제도 텃밭을 지켜낸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쇄신의 목소리 더 강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독대에선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또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화가 잘 되고 하나로 좀 뭉쳐지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당이 함께 가야 될 것은 결국은 민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첫 번째 과제가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또 예.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당 내로 그리고 이제 이 정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야권에 공격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다혜 씨에 관계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의혹이나 혐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공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민주당과 맞설 수 있을 것이고 예. 대려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이게 공격을 당하고 이 프레임에 갇히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네네. 정말로 남은 정권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좌지우지 휘둘리는 결과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원론적인 말씀은 네. 민주당이 향해야 된다.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네. 동의를 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밖에서 봤을 때 이제 과연 독대했을 때 저런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들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또 이런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수사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정쟁적으로 활용될 부분이 아니라 네. 그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다라고 하고 독대 시간을 중요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예. 이 주요 논의는 민생과 관계된 것들이어야 되고 경제와 관계된 것들이어야 되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돼야 되는 것들이지 예.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끌고 가는 것은 이게 여당 내에 결국에는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이 주제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길 바란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를 하면서 공을 많이 들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나 또 특히 조국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저희 민주당이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를 한다고 하길래 월세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2년 전에 와서 전세살이는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게 현실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원래 어려웠던 선거기 때문에 예.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은 건 아니고 이번 선거 재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3명 다 본전은 챙긴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서울 교육감 선거도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표율이 낮은 줄은 몰랐는데 진보 진영 전근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4번 연속 진보 교육감의 승리를 거뒀는데 선거 결과의 의미 또 투표율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그 정근식 캠프 쪽과 한번 접촉을 해보니까 예. 선거의 승리에 있어서는 장담을 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어떤 우려되는 변수가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진보 세력의 어떤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어떤 보수 쪽 그리고 뭐 강남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실제로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어쨌든 진보 교육감의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이 그래도 좋은 영향을 서울 시민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그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산이 무려 12조예요. 그리고 5만여 교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예. 90여만 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직선제로 첫 도입된 2008년부터요. 교육감이 4명이 당선되는데 4명 다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중 2번이 지금 이러한 범죄 혐의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정말 이게 힘들게 단일화를 이룬 선거인데 이러한 경우에서라도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선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후보에 대한 신중한 결정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민들께서 이 정도로 선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자리에 비해서 예. 이 중요성이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요. 이 교육감 선거는 앞으로도 또 이제 계속해서 치러질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 물론 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실 진영 간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당에서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지를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좀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지목이 되어 있죠. 지금 이 명태균 씨, 이른바 이 오빠 카톡 대화 공개에 이어서 추가 폭로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일일이 대화 안 한다면 사기꾼이라서 그럼 공적 대화 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지 뭐.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특히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2,000장 이상 된다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 김 여사와의 대화 카톡 2,000장 넘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뭐 또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글쎄요, 또 폭로하려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과거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네, 일정 네. 부분.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취임 이후에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일정 부분의 어떤 갈등도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조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보기에 따라서 협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구조 요청으로 보고 있고 이런 구조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여권의 인사들이 선을 그었잖아요. 네네. 허풍쟁이, 사기꾼. 그 대표적인 분들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이상 그런 제보를 그러니까 자극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물밑에서 나름대로 명태균 씨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민원 해결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전 추가 폭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명태균 씨가 자신에게 되어지는 이제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네. 뭔가 좀 막아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호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가요. 앞서 대화에 등장한 이 오빠 이걸 놓고도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다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요. 계속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 씨의 주장이 이게 하는 얘기가 진짜 신빙성이 있냐?
뭐 일정 부분 뭐 연관은 있어 보입니다만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약간 과대망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거 때가 되면요. 특히 후보 때는 후보나 예비 후보들은 정말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누가 와도요. 이분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틀린 소리를 했다라고 해서 그 얘기 틀렸습니다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런 분들이 왔었을 때 이 응대는 당연히 최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로 후보와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짓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수천 수만 명에 이를 것이고 이 과정에서 후보들이 이 사람을 앞으로 쓸 사람인지 쓰지 못할 사람인지 분별할 것이다. 그런데 예.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명태균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쓰지 못할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분류한 것이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요. 판단을 한 것이다. 판단했다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태균 씨가 지금 저런 것을 공개하는 게 나 좀 구해줘라고 해서 SOS를 치는 거라면 이거 정치적 감각 정말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점점 논란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게 된다면요. 있지도 않는 사건들을. 그럼 이건 더더욱이 봐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관계가 있고 SOS를 요청한다면 은밀하게 했을 겁니다. 예. 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예. 어차피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던 명태균 씨가 내 이름값이라도 올리자. 지금 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봐야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명태균 씨의 얘기는 지금 A부터 Z까지 허풍이거나 본인이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망상하고 있다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보고 있는 내용보다는 더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나 예비 후보가 약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띄워준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나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저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나 후보들이 어떠한 분이라도 캠프에 들어와서 자문을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는 발언이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선거법상이요. 이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가족, 성년이 된 가족 아니면 자원봉사자 그리고 아주 제한된 선거 비용을 받는 선거법에서 정한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게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가 저런 지금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적극적으로 저런 분들이 오면 응대도 해주고 변명도 해주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지금 정치에서 선거를 여러 번 해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판을 키운다? 이거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본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찾아오든 간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국감의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거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면요.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다 국감 불려가야 됩니다. 네, 저런 사람들 다 파헤쳐져야지 맞다라고 보고요. 예. 그 국감의 취지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민생은 완전히 실종이 되었고 원래 국감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밝히려는 목적이거나 수사 중인 재판에 있는 사람들 이거 원래 증인 신청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어떠한 의혹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예.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 선거 과정에 있었던 사적인 내용, 프라이빗한 내용들을 밝혀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치적 목적일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카톡 대화 내용 속 이 오빠, 이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놓고도 지금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일단 챗 GPT의 답은 친근한 남편 오빠입니다.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 조작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진영에서 이야기를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절치 못해서 이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해명을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스태프들도 김건희 여사에게 과연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는데 곧바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해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두 번 만났다는 얘기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거기에 나온 오빠가 뭐 대통령이든 혹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든 이것
무엇보다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정치인들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가족들이 최일선에서 돕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사실조차도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또 나섰던 거냐라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예.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라는 거죠. 예. 야당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친윤계 아까 좀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친윤계는요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실었지만요 친한계는 석연치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여당 내부 기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다 같이 합쳐서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해야 된다. 저게 공격이 만만치가 않다. 이 말에는 동의하는데 안에서 벌어지는 이 기류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권력 갈등이라고 봐요. 네, 그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헤드 두 분의 문제라기보다 예. 지금 여기를 보좌하고 있는 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갈등 양상으로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걸 지금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 봐야 된다. 본인들도 다 선거해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선거 과정에서 후보에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아전 인수격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예.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건 대응을 하고 싸워줘야 되는 것이지 여당이 네. 지금 이걸 같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윤석열 정권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예. 온다라고 하면 예. 이 권한이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의혹까지 지금 추가한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늘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상설 특검이 있고 투트랙으로 이제 공세에 나서겠다는 건데 이런 전략 글쎄요. 지금 이제 총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특검을 주장을 해왔고 이 특검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계속 폐기됐기 때문에 네. 상설특검도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은 어떤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깊숙이 들어가는 짧게 치는 그런 단타의 형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저희가 특검이라든가 상설특검을 발의를 상시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는 친한계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게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저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특검법의 이탈표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대통령실에서 무턱대고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쓴소리를 이렇게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당 뺀 상태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한 것을 해줘야 된다. 이게 한동훈 대표를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 들리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잘못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가져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게 재앙이라고 봐요. 예. 지금 이게 국회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국회 대한민국의 제도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도를 정말 1부터 끝까지 다 악용을 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뿐만이 아니라 특검법, 증인 채택에 대한 방법까지 예. 모든 제도들을 지금 민주당이 악용하고 있고 이 포장지로는 지금 민심이라는 걸로 포장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도 지금 이러한 정치 행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TV조선이요 단독 보도한 이 문다혜 씨의 환치기 송금 의혹 파장 지금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파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파파? 게. 예,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파도 계담이라고. 예, 이게 지금 문다희 씨 관련입니다. 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희 씨가 지금 태국에 머물던 시절입니다. 19년 5월 당시 그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죠. 청와대 경호를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 확인 좀 필요하겠죠.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별건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문다혜 씨가 서울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자금 일부를
태국에서 이제 환치기 하는 수법으로 조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국감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의 영역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환치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외환관리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외화를 불법적으로 들여왔다라는 것인데요. 예. 환치기의 목적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치기한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거나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세금을 회피할 탈세 목적의 이유이거나 이 두 가지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탈세가 목적이었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자금이었던 이것은 지금 이 근거 자체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단 문다희 씨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옷을 살 때도 지금 현금으로 샀다. 혹은 딸에게 송금을 해줄 때도 지금 감봉권 현금을 친구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 네네. 지금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지금 이렇게 현금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도 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월급이 현금으로 옛날처럼 노란 봉투에 담겨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입금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현금들을 딸한테 입금할 때도 옷을 살 때도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태국에서 돈을 들여올 때도 이렇게 다 현금들을 이상한 가정을 통해서 그것도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까지 이용해서 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 자금들의 출처가 비단 문다희 씨뿐만이 아니라 예. 이상하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가물차게 좀 공격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이러한 것들은 명확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치기까지 했다는 것은 자금 출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이것뿐이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경호원까지 동원을 해서 환치기를 했다. 수천만 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만약에 환치기가 있었다면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 하나입니다. 네. 하나는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는 세금 내서. 세금,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제 아끼기 위해서겠죠. 예. 그런데 이제 환치기 쉽게 말해서 되게 무서운 말인데 네네. 이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게 25억까지는 과태료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마치 이미 문다희 씨가 환치기를 한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하다 싶고요. 네네. 또 거기 현지에서 태국 현지에서 문다희 씨의 전 남편이 월급을 바트화로 받았거든요. 네네. 그것을 핸드캐리로 한국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 출처 밝혀내는 것도 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양이 다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밝혀가지고 법적 책임져야죠. 다만 네. 저희 민주당이나 야당의 지지자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과거에 조국 일가 수사하는 거에 기시감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치부,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라든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미 지나간 권력에 그것도 딸인데 이게 특혜 취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게 환치기까지 번진다? 아. 이건 너무 과도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했기 때문에 예. 이 법적 책임져야 될 거 있으면 책임져야 그게 맞다. 그런 분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아까 문다희 씨의 전 남편이 지금 거기서 월급 받은 것을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현금 캐리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트화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현금 뭉치들 중에서 원화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를 잘해요. 아직 의혹일 뿐이다.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 국민의힘도요. 김건희 여사 아직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보고 좀 배울 필요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어하는 방법은 네. 좀 배울 필요가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뿐만 아니라요. 이 검찰이요. 2018년 이스타 항공이 남북 평화 공연단의 방북 전세기로 선정됐고 관련해서 이거를 또 통일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이 어떻게 대형 항공사를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됐냐? 여기에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 같아요. 네, 제가 국회에서 국토위를 오래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항공 쪽은 아는데요. 이게 대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세기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외로 최소 6개월 정도는 못 나갑니다.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세기가 특혜라는 것은 네. 특혜가 아니라 이 전세기가 북한을 다녀왔기 때문에 예. 이 전세기는 향후 6개월간 해외 다른 나라로 항행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있다. 막. 네. 그러면 이게 과연 특혜로 볼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의 대수가 항공기 대수가 뭐 국적기보다 더 적을 건데 예. 그래서 많이 이게 운행을 하는데 빡빡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엄청나게 큰 특혜입니다. 예. 특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북에 대한 특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지금 여행 수요가 늘던 일본,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지의 지금 노선들이 확보가 됐고요. 이스타항공이. 또한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가장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은 예. 안전할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방북을 통해서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항공을 탔으니 이거 안정성이 담보되는구나라는 이거 심리적 안정감, 홍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예. 비행기 한 대가 6개월 동안 외국 못 나간다라고 해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저가 항공사들이라도 나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2008년도에 국회의원으로 선거에 나오려고 했는데 공천에서 탈락됐어요. 예. 근데 이 이유가 지금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다시 공천이 됩니다. 2012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도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주가 조작으로 공천 탈락했던 사람을 불과 4년 뒤에 다시 공천 준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네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것은 아닌지 예. 그리고 사건마다 이상직과 이스타항공이 나오는 것은 예. 이게 이 둘을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타항공이 쓴 것이 그 비행기가 이제 미주 노선이나 이런 데 바지 못 가게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 이외로 인해서 동남아의 노선이 특혜를 받게 했다는 주장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